사실은 시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0.5% 내렸고요. 엿새 만에 처음으로 빠졌죠. 네. 지금. 예. 그리고 S&P 500 지수도 0.7%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200일선 앞에서의 저항이 좀 강하게 그렇죠. 느껴지는. 지금 한 50포인트 남겨놨는데 네. 여전히 뭐 버벅대네요. 그 앞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1.25%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연준 의사록이 예.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은 사실 다 익숙한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다 알려졌던 내용들의 종합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매와 비둘기 문구가 다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준 의사록의 뭐 영향력은 뭐 중립?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예. 그럼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하여튼 매와 비둘기가 섞여있던 연준 의사록이었고요. 그 저희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 지표가 있었고 또 소매 기업들, 뭐 타깃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좀 그닥. 근데 뭐 타깃은 원래 우려했던 기업이었고. 근데 우려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잖아요. 더 안 좋지는 않았죠. 예, 그것도 제가 이따가 왜냐하면 1분기는 워낙 1분기가 사실은 이번보다 그 더 나빴다고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네. 예, 그래도 1분기는 이제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25% 폭락했잖아요. 오늘은 한 2% 넘게 빠졌나요? 그래서 괜찮다. 예, 뭐 근데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맞아요. 있어, 향후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썩 네거티브한 재료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를 보면 괜찮았다. 예.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걸 딱 열어보니까 야, 두 번이나 전망치를 내렸는데 그것도 그렇죠, 예상을 못 맞췄네라는 그런 실망감. 왜냐하면 월마트는 눈높이 낮춰놓고 나서 그거는 넘어섰는데 그렇죠. 얘는 눈높이를 낮춰놓고도 그걸 못 맞췄단 말이에요. 월마트는 1등이잖아요. 그래, 얘는 8등인가 7등인가. 7등.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소비 지표도 그닥이었다라고 했는데 7월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그냥 똔똔 제로. 제로였습니다. 일단 전월에는 그러니까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8% 증가를 했었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0.1% 이번 7월에도 좀 올랐을 거야, 증가했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냥 똔똔으로 나왔거든요. 저희 차트를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화면은 요걸 비추고 저거 보세요. 이게 봉이 있죠. 그동안의 흐름들. 그러다가 이제 이달은 지금 봉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0이니까. 0입니다. 0. 이렇게 밑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말씀하시죠. 왜 0이 나왔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원 소매 판매라고 해서 변동성이 큰 뭐 자동차 쪽이라던가 휘발유 쪽을 뺀 거. 이걸 보면은 이제 그거는 그래도 0.7% 증가한 걸로 6월하고 똑같아요. 네, 6월도 나오긴 0.7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동안에 에너지 가격이 막 하락하고 한 거를 고려를 하면 야 그러면 그래도 괜찮았어 라는 평가가 나올 법도 한데 맞아요. 한데 세부 내용들을 좀 보면 그래 이쪽에서 뭐 휘발유라던가 자동차 판매 쪽에서 좀 하락폭이 좀 감소폭이 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온라인 판매나 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상세를 하면서 0으로 맞추기는 했는데 세부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뭐 백화점이라던가 의류 이쪽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당연히 줄어든 부분이죠. 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월마트가 경고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에 우리 소비자들이 민감해지고 맞습니다. 뭐 이런 지금 패턴이 사실은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된 이번 지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매 판매 자체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는 해석이 조금 엇갈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도 0.1%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못했다. 라는 것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눈높이는 맞춘 거야. 소비 괜찮은 상황이야. 라는 걸로 좀 평가들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도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은 걸 보면 그래도 이게 하나의 악재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요? 오히려 시장은 뭐 썩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제목을 소비 나빴지만 최악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자동차에서 1.6% 소매 판매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부품 조달을 못해서 못 만들었기 때문에 못 팔았던 부분이 마이너스 1.6이고요. 휘발유 가격이 빠진 거는 뭐 당연히 가격이 빠졌으니까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판매량과 가격을
이제 곱해서 이제 전체 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판매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가격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판매량은 그대로 와도 가격이 빠졌으니까 둘이 곱하면 판매액이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소매 판매액이 줄어든 거고요. 저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휘발유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또 맞아요. 예. 거기서 또 하나를 좀 예. 덧붙이자면 휘발유 가격 하락폭이 약 7, 8%였던 걸 고려하면 예. 휘발유 소비도 아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죠. 휴가 시즌이니까 맞아요. 예, 예. 차를 많이 좀 굴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는 많이 넣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덜 빠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좀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죠. 백화점이나 의류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제품들이 좀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네. 있다라는 건 네거티브한 부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동차 1.6% 빠진 부분 저게 부품 조달만 제대로 된다면 다시 지금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토레스 같은 게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럼요. 토레스도 지금 주문하면 내년 여름쯤 받는다 그러거든요. 되게 시간이 점점 물량이 길어지네. 딸려요. 현장에서는 열심히 근로자들이 일하고 계신데 네.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데 물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수요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차를 사고 싶은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 이 수요가 계속 지연되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뭐 이 소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깃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 맞아요. 예, 그래서 눈물의 그 떨이 재고 떨이를 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타겟 CEO가 얘기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를 떨어내니까 하반기는 이제 좋아질 거야. 아니 재고가 많을 때 걱정이었지 뭐 재고 떨어내고 나면 떨어낼 때 충격은 한 방에 받지만 한 방에, 그 이유는 좋아질 거야. 마진이 나아질 거야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가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고 내려가고 있지만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본다면 예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뭐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것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재고를 이렇게 빠르게 소진하면서 가격을 내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인플레 국면에서 가격을 내리면서까지 떨이를 하고 있는데 덜 빠지고 있다. 거의 여전히 똔똔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잘 버티는데 그나마 그죠. 버틴다는 이렇게 건 보는 맞아요. 거죠. 네, 예 버티는 그런 건 면에서 맞아요. 보면 앞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겠는데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최악을 면했고 시장은 이미 소비가 나빠진다는 걸 예상하고 알고 있었던 있었으니까. 이슈였던 만큼 최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중립 정도 재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늘 예상치를 영혼 없는 예는 예상치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예. 모든 걸 고려해서도 맞습니다, 0.1%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와도 맞습니다. 뭐 예. 이게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실망스러웠다. 맞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좀 예. 이기는 느낌이네요. 서로 영혼 없는 동의를 하네요, 그냥. 네, 자, 이제 실적 브리핑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큰 기업 한 3개 정도 기업들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얘는 거래가 끝난 다음에 장 마감 후에 실적 예. 발표를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매출이나 조정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사실 얘네가 뭐 러시아 쪽 사업이라던가 중국의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네. 그래도 눈높이를 잘 맞추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뭐 4.6% 거의 5% 가깝게 좀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뭐 올해라던가 내년 실적 전망치를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이면서 그래도 좀 기대감을 줬다. 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고요. 로스 얘가 우리 이제 저희가 했었던 홈디포와 약간 유사한 네. 뭐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거의 같습니다. 네, 예. 있는 회사인데 얘가 보면 매출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조정 EPS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가 좀 잘 대응을 한 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뭐 주택 인테리어나 이런 용품들이 전문가들이 사는 비중이 좀 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사업자들이죠, 사업자들. 그렇죠, 사업자들. 예. 근데 아마 그냥 개인적인 우리 개인들이 사서 직접 예. 하는 예. 이런 게 이제 계속 줄고 있는 게 어제 홈디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로우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우스가 개인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홈디포보다 높다고 해요. 얘가 네. 개인 고객 비중이 75%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타격은 좀 더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만 로우스 CEO가 했던 말이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사업자 쪽 이쪽이 9분기 연속 두 자릿수 대의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우리는 마진을 지키려는 이 사업
행태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잘 먹혀서 우리는 이익을 이렇게 잘 보존했어 라고 또 이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뭐 괜찮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도 효과적으로 재고 관리를 잘 했다고 스스로 자평은 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타깃입니다. 얘가 7위 미국에 있어서 이제 유통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놀러 갔던. 여기는 주로 어떤 고객들이 많이 가요? 아까 월마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마트들은 좀. 근데 이제 타깃은 월마트랑 좀 성격이 달라요. 월마트는 한 50% 이상이 신선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제품을 보면 주로 음식료나 과일 같은 거, 야채 사려면 이마트 많이 가잖아요. 가고, 이마트가 그렇죠. 신선하니까. 근데 타깃은 음식료를 사러 가는 곳은 아니에요. 타깃은 공산품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들이 매번 장난감 사달라고 조를 때, 아빠 저녁에 우리 산책하면서 타깃 한번 갈래? 그래서 타깃 매장을 가서 그냥 쓸데없이 아이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은 장난감을 들고, 사고 싶은 장난감을 막 들고서 안 놓죠. 그럼 이제 가야 돼. 그러고 하는데, 근데 음식 제품들은 좀 부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료품 쪽은 그래도 계속해서 소비가 늘고 있는데 다른 쪽이 타격을 받으니까 타깃이 오히려 타깃이 되고 있죠. 타깃이 되고 있다. 월마트는 전체 매출의 50%가 신선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월마트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월마트는 돈 있는 사람도 신선 제품 싼 걸 사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그쵸. 타깃은 신선 제품이 굉장히 부실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가공 제품, 우유나 뭐 이런 거는 많은데 야채나 이런 건 끄트머리 조금 있어요. 조금. 오케이. 그래서 타깃은 뭔가 음식료를 사러 가는 제품 그 매장은 아니다. 그 점에서 좀 타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딱 보니까 매출액은 뭐 그냥 눈높이에 맞았어요. 이게 지금 전망치가 저는 뭐 260억 5천만 달러라고 썼는데 이게 어디에서는 뭐 260억 2천만 달러로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매출은 예상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정 EPS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막 0.72에서 0.8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0.39달러로 나왔고 이게 사실 전년과 비교하면 거의 90% 맞아요, 90%. 급감한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대체 니들 왜 이래?라고 했더니 그리고 얘네가 5월과 6월에도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근데 그 눈높이에도 지금 못 맞췄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이 컸는데 결국은 재고떨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워낙에 이제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진에 있어서 이제 충격이 좀 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는 1.2%에 그쳤는데 하반기에는 이거를 6%대까지 높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로 재고를 가지고 중장기 계속 가는 것보다 다 털어내고 가볍게 가는 맞습니다. 전략을 택한 거야라고는 했는데, 근데 약간 걱정은 얘가 재고 털이를 했는데 2분기 재고액이 1분기 말보다도 더 많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코멘트를 CEO가 했지만 본인들이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제품군들이 판매가 늘어날 거다고 기대하면서 그걸 미리 이제 산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고객들이 기존에 안 팔리는 건 털어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타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3분기도 제가 보기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3분기는 이제 백투스쿨이라고 9월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투스쿨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학용품을 막 엄청나게 사려고 엄마 아빠 손잡고 애들이 막 가거든요. 저희도 이제 애들 학교 보낼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매출 시즌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계약 직전에 매출이 엄청 일어나고 그로부터 이제 한 2달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본격적인 쇼핑 시즌인데 그래서 이 백투스쿨을 맞이해서 안 팔렸던 학용품이나 이런 문구류를 엄청나게 또 할인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3분기도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가 보기엔 타깃은 4분기 본격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나쁜 실적을 좀 감내하더라도 4분기 내년 초 이제 그때쯤 되면 약간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저는 이제 신학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8, 9월부터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재고떨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구류 제품들 엄청 안 팔렸거든요. 근데 타깃은 또 문구류 제품이 많아요. 많이 팔고 갔죠. 월마트랑 달리 또 문구류 뭐 학용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전문 매장들이 있긴 하지만 타깃은 많이 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가도 한 2.7%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얘는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업인데 3분기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듯 여전히 리스크 요인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좀 타깃은 보고 싶은 기업이네요. 정말 이게
얘들의 전략대로 잘 진행이 될지 예. 하반기엔 개선될지 지켜보는 그러니까 맛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막 맞아요. 예쁘게 쳐다볼 종목은 아직은 아니에요. 네, 예쁜 지켜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맛이 아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예. 그 연준도 예.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순서 뒤죽박죽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타긴 얘기를 언급하니까 마음이 급해지셔서 지금 그래. 이걸 갑자기 끼워 넣으신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 연준 FMC 의사록 얘기를 사실은 해야 돼요. 이제 맞아요. 역으로 거슬러 가서. 네, 그래서 예. 우리가 다른 예. 순서는 다 했고 맨 처음에 했던 매파와 비둘기파의 예, 예. 문구가 섞여 있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렇죠. 요거 그걸 다시 좀, 한번 예. 짚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예,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갈게요. 예. 이게 네. 사실은 시장 참가자들이 오늘 제일 궁금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저는 오늘은 주목 이기업보다 이걸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의사록 다 이렇게 읽기 굉장히 길어요. 이거 저도 이제 예전 특파원 때 기사를 쓰려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다 읽어? 사실은 다 읽고 쓰는 게 정석인데 다그 읽지 못하고 외신이 이제 발췌해서 기사 쓴 걸 보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원문을 읽고. 찾아보고 이렇게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오늘 여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난 7월 FMC가 어떤지 먼저 알아야 돼요. 7월 FMC 때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두 번 네. 연속 75bp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은 야 이거 지금 연준 너무 빠르게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기자회견 때 파월은 저희 얼굴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파월은 그때 멘트 때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은 야 이제 긴축 조절이다 그때부터 난리였어요. 피봇이다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나서 야 오해야 그거 니들이 좀 과하게 해석한 거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긴가민가 했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나타난 FMC 의사록을 오늘 걸 보면 그게 오해가 아니었다는 거 확인이 됐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더비시한 비둘기파적인 의사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 스스로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생각이 왜 맞니?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순서대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첫 번째 앞으로 정책금리 더 올린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 멘트들이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CPI나 PPI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실은 별로 증거가 없었죠. 예, 그건 뭐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또 인플레 압력을 낮추기 위해선 총 수요를 줄여야 돼. 총 수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요를 창출하는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네. 얘기죠. 이거는 국민들이 연준이 정책을 펴고 있는 정책을 못 믿으면 인플레가 계속 그렇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거야. 그리고 인플레가 더 길어지면 앞으로 이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경제적 그렇지. 비용이 더 나가. 네. 야, 이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맞아요. 얘기죠. 예. 저게 딱 이걸로 보면 매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매파적인 호키시한 멘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 두 번째 메시지 이제 딱 분기점에 와 있다. 분기점은 뭡니까? 이 방향 갈까 저 방향 갈까 가운데 갈림길에 와 있다는 거죠. 정책금리 2.25에서 2.5% 그러니까 75bp 금리 올리면서 지금 현재 금리가 2.25에서 2.5잖아요. 네. 이 금리는 긴축도 완화도 아닌 딱 중립, 뉴트럴 수준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금리를 제로에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돈을 죄는 것도 아니고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야.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리면 이제는 긴축적으로 긴축이 되는 간다는 거야.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긴축적 스탠스로 가는 게 적절해. 맞죠? 예,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뜻이지만 그렇죠. 이제부터 긴축은 경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동안 금리 인상은 경기에 영향을 별로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올렸다라는 올렸고. 걸 여기 설명해 주는 멘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케이. 이제부터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긴축 국면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이게 약간 앞으로 금리 올리는 건 얘들이 약간 좀 쫄리겠는데? 연준 FOMC 위원들이 그냥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그에 맞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상 우려는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멘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some이라고 했어요.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은 과도한 금리 인상을 우려했다라고 의사록에 적혀 있습니다. 예, 적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를 어떻게 펼지를 미리 전망하지 말고 그때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미리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릴 거야, 앞으로 계속 올릴 거야 이런 전망을 하지 말자는 거죠. 신중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천천히 갈 수도 있다라는 걸 확 이제 시사를 한 멘트죠. 네. 네. 그다음에 계속 긴축을 강화하다 보니까 경기와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는 평가할 필요가 있어. 예. 이제 경기에 뭔가 위축된 영향을 준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수 있어. 자, 이렇게 본다면 네. 금리는 더 올리는 게 맞아. 근데 빨리 올릴까? 그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속도를. 금리를 올리면 긴축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미리 전망하지 말고 우리가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 미리 예단하지 말고 그때그때 나온 지표를 보고 경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고 가되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돼.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네. 이 말은 결국 파월이 말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 거죠. 같은 네. 맥락의 얘기고요. 네. 그래서 긴축 조절론 자체는 오해가 아니고 이제는 피봇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멘트 자체, 그러니까 이 FOMC 의사록 자체는 시장에 굉장한 더비시한 그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그런 재료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 멘트들은 선배 근데 이미 예. 다 알려졌던 멘트들이에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새로운 다만 이제 이 의사록과 그동안의 멘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파월의 멘트는 그 n분의 1이에요. 그렇지. 19명의 그 FOMC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 19분의 1이에요. 그래서 파월의 멘트를 항상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파월은 그 19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인물이지만 네. 사실은 얘가 기자회견 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개인 의견을 개인 얘기하는 의견이야. 걸까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까 투표할 때는 그 19명 중에 그냥 한 그 15명인가요? 15명 네, 의원들이 15명. 그냥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의사록은 누가 얘기했다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진 않아요. 다만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어땠는지를 그대로 적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월의 의견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고 FOMC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다라는 그렇죠. 결과를 그렇죠. 알려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직접 코트로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공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멘트 자체는 방향성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파월의 멘트는 방향성이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견일 뿐이죠. 그렇지, 예. 그렇지. 이거는 모두가 동의해서 의사록에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2주 후에 입장을, 공개해라고 모두가 합의해서 서명한 거거든요.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누가 연준에 누가 나와서 연설해서 발언하는 거랑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그렇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9월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또 네.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9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보폭을 줄일까? 이게 이제 관심이죠. 앞에 네. 그거 사실은 별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까 주가를 떨어뜨릴까 높일까 이걸 사실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CME 여기 패드워치 열어봤어요. 예, 열어봤더니 잠깐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가 않네요. 열어보니까 65%인가요? 네. 65.5%가 지금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75에서 3.00이 될 거다. 50 여기 위에 BP. 보면 현재는 2.25에서 2.50이죠. 네. 여기 컷은 안 나오네요. 2.25에서 2.5고요. 그러니까 50bp 올린다는 거죠. 네. 65%가 50bp 올린다는 거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75bp는 34% 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 2배 정도로 75가 아니고 50bp 금리 올릴 거야.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오늘 이 FOMC 의사록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죠. 굴리는 자산 규모만 1경천조. 이거 뭐 1경천조가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제 미국 채권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 밥 밀러라고 굉장한 권력자죠. 예. 이분이 이제 의사록을 보고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9월에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시장은 오늘 의사록을 대체로 매파적으로 해석했을 거야. 이 정도면 향후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난 것 같아.
예. 그러고 연준이 의도한 메시지는 훨씬 더 미묘하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예상해서 투자에 대응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섣불리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누가 연준 고위 인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 휘둘리지 말고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그렇지, 판단할 거니 이놈들. 우리 미리 부정적인 멘트 나온다고 주식 팔고 긍정적 멘트 나온다고 주식 사고 하지 말고 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게 이 사람의 멘트고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좀 아리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식 시장 하락했고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또 7bp 올랐어요. 예.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그렇죠, 배팅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얼마큼 빠르게 오르냐 더디게 오르냐의 문제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일단 뭐 9월 FOMC 지금 한 몇 주 남았나요? 예, 네. 한 3주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때까지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가 아까 얘기하면서 그 오늘 뭐 50bp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 오늘 이 연준의 의사록을 뭐 매파로 했다라는데 비둘기파. 비둘기파 예. 그죠? 예. 비둘기파로 예. 해석을 한 거다. 이것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